나왔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은 가하고 나로 나눠져 있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이 가늠은 잘 못하겠어요. 니네들 비문학에서 어떤 걸 연계해서 학교에서 문제를 낼지 잘 가늠은 안 되는데요. 비문학에서도 하나가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 개 비문학을 큰 비중 나누지 말고 이해하는 데만 조금 시간을 둡시다. 자, 먼저 봅시다. 가 부분부터 보죠. 시민이란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문학을 읽으면 항상 이렇게 용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민이란 어떤 거다라고 해서 지금 선생님이 맨 앞에는 그냥 그 시험지가 있고요. 뒤에 가면 분석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필기하면서 공부하면 더 잘 된다 싶은 사람은 앞에 그냥 시험지에다가 이거 보면서 하시고요. 어차피 분석지 봐도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한 번 더 필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 보면서 하는 게 더 편하다 싶은 사람 요거 보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 시민이란부터 나오니까 시민의 정의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계속 봅시다. 시민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 근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상이다. 자, 봐봐요. 자유주의도요. 뭐 할 거냐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 근거를 설명하는 사상이고요. 맞죠? 또 공화주의도 똑같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 근거를 설명한 대표적인 사상이죠. 이 두 개가 그런 사상이다라고 얘기했으니 맞습니까? 그러면 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가진 특징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쵸? 다른 점들을 위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은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대로 설명이 될 거고 공화주의는 공화주의대로 설명이 될 건데 그 설명 자체가 다 다른 점들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자유주의는 하면서 나오니까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네요.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얘들아,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유주의는요, 누구를 중요시 여긴다고요? 개인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사실은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요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중에 자유주의는 누구다? 뭘 중요시한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자연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로서 천부 인권이라고도 한다. 얘들아, 이렇게 항상 자연권이란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연권의 개념이나 자연권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연권의 의미나 개념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연권의 개념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권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천부인권이라고도 하지요.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연권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았다. 얘들아, 여기 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뭐죠? 자연권이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응? 자, 얘들아, 뭐 자연권에 대해서 막 묻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뭐만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중요시 여기는 사상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구나. 걔네들 자유주의에는 뭘 갖고 있다고 하는구나? 자연권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조금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봅시다. 자유주의는 승재야, 여기 우리 이거 중간에 보면 있을 거예요. 비문학 처음에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유주의는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한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 자유주의는 뭘 중요시한다고 그랬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니까 당연히 뭘 바탕으로 하겠습니까?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겠죠? 맞아요? 이제부터 뭐가 나올까요? 개인주의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를 우선시한다.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얘들아 생각해봐. 자유주의는 누굴 중요시 여긴다고요? 개인을 중요시 여긴다고 내가 지금 이거 한 5번, 6번째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나라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개인을 중요시 여기니까.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뭐다? 나라다. 그러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다?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중요한 거다. 개인들이 모여있지 않았으면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개인들이 모여서 나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 안에서 뭐하고 뭐가 충돌해요? 권리와 의무가 충돌해요. 권리는 내가 누려야 되는 거고 의무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에서는 당연히 누가 중심이니까? 개인이 중심이니까 개인의 이익을 먼저 보겠죠. 그럼 권리하고 의무 중에 니네가 누리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개인이라고 하면 권리를 누리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뭘 우선시한다? 권리를 우선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잘 운영시키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긴 할 거잖아요. 근데 의무를 부과할 때도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개인을 중요시 여기니까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개인이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계속 볼까요? 자,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나올 겁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 부분이 소극적 자유의 뜻이겠네요. 개념이겠네요. 우리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될 겁니다. 네, 틀어주세요. 에어컨 좀요. 고마워요.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써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얘들아, 니네는 자유롭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누군가에게 구속되어 있죠.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게 구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건 그냥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 거 볼까요? 한편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 뭘 주장했냐면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적극적 자유란 해서 또 적극적 자유 뜻이 나오겠네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극적 자유예요. 그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적극적 자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맞습니까?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즉 외부 간섭의 부재가 뭐야? 외부 간섭의 부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외부 간섭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날 뭐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편해요 안 편해요? 집에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좋죠? 맞아요? 계속 봅시다.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가치 있는 삶과 자기 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하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의아한 게 하나 나오는데 국가의 개입 그러면 자유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국가의 개입이 뭘 위한 국가의 개입이냐면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 같은 경우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 자유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의지에 따라 내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 국가가 이런 것들을 신장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정당하다라는 거죠. 맞죠? 자, 계속 봅시다. 자유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기여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일단은 뭐만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유주의는 누가 우선이다? 개인이 우선이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화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겠네요. 봅시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며 공동체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자, 여기 부분이 공화주의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이게 공화주의에 대한 내용이자 동시에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쵸?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공화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자, 공화주의는 뭐가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익이 중요해요. 공공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며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여긴다. 자, 이것도 어디에서 이상적인 시민인 거예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시민인 거죠. 맞아요? 얘들아, 공화주의는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공동을 중요하게 여겨요. 공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공동과 공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화주의에서는 어떤 사람이 짱이에요? 공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 맞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훨씬 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는 사실은 공화주의의 개념인데 공화주의의 쭉 개념을 얘기하다 보니 뭐랑 달라요? 위에 나와 있는 자유주의와 다르니까 자유주의와의 차이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는 거죠. 어려운가요? 할만한가요? 계속 봅시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 이 공화주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네요.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도 알아야 되겠죠. 봅시다.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 참여란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 실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하였고 이런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얘들아, 여기에서 이 시민적 공화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정치적 의무잖아요. 그쵸? 맞아요? 정치적 의무 맞아요? 이런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정치적 의무가 중요해요? 여기 봐봐요. 정치적 의무 왜 중요해요? 이 정치를 참여하는 것 자체가 뭐야? 덕성을 함양할 수 있고 윤리적 자기 실현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정치 참여를 열심히 하면 너희들은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신로마 공화주의가 나오네요. 신로마 공화주의. 자, 신로마 공화주의자들 또한 시민적 공화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죠? 둘 다 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정치 참여는 시민의 의무인데 시민의 의무를 잘 지키는 건 중요해라고 하는 건 신로마 공화주의와 시민적 공화주의가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쵸? 그러나 그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 실현을 찾지 않았다. 봐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 실현이라고 했죠. 어디서? 시민적 공화주의에서.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맞아요? 계속 봅시다. 그들에 따르면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라고 하겠습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했대요. 이 비지배로의 자유가 뭔지 또 봅시다.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다.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 자, 그들은 공공의 법으로서 이러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는다.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비지배 자유라고 하는 걸 잘 봅시다. 우리가 모여서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지금 12명이 있거든요. 이 12명이 모여갖고 법을 만들었어요. 여기 봐봐. 그게 뭐야? 공공의 법이야. 그치? 그러면 그 법을 지키는 건 누구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거죠. 내가 만들고 내가 지키고 싶어서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는 자유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집의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지키는 건 내 의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자유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엄마랑 아빠랑 야 우리 집은 이런 법이 있어. 응? 이런 법을 지켜야 돼. 라고 했어. 너희들은 참여한 적이 없어. 내 의지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아빠랑 엄마랑 그렇게 정했어. 그거는 내 의지대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법 자체가 우리가 같이 만든 법이고 우리가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은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나오냐면 자, 신로마 공화주의자죠?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비집의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거는 공공의 법으로서 이러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죠? 공공의 법으로 자유가 실현 가능하다는 게 뭔 말인지 이해됐죠? 응? 준수야 이해됐죠? 네.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어요? 자연권에서 찾았지만 여기 있는 이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헌법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대표한 사람들이 만들었고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헌법이라는 걸 만든다면 우리는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되고 있어요? 네.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부합하여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글을 이해할 때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랑 공화주의자라고 하는 걸 요거 두 개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유주의는 나눠진 게 없는데 공화주의는 나눠진 게 있었죠. 그 나눠진 거 여기 보면 신로마 공화주의와 시민적 공화주의 요 두 가지만 조금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 다음 넘어가 보죠.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요거 읽고 뭐 내가 한번 이런 거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는 없죠? 한번 계약을 한 다음에 일단은 한번 내가 취소를 한번 해보고 좀 써보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지우야,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17세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원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 복용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60만원짜리인데 그쵸? 반 먹었으니까 30만원을 좀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머지는 돌려받더라도.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이거 딱 읽으면 니는 어떻게 생각 들어요? 반은 내는 게 맞아요? 반은 내는 게 맞아요? 양심적인 친구들이네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살펴보죠.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뭔 내용이야?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지만 누구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 엄마 아빠가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거기 법정 대리인 나와야 다 엄마 아빠죠 뭐. 그쵸? 더 시원하게 해달라는 거죠? 지금 몇 도예요? 21도까지 낮춰주세요. 고마워요 윤혁아. 거의 리모컨이네요 윤혁이가. 자, 계속 봅시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미성년자를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이런 제도가 있대요. 즉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적 근거로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함을 의미한다. 즉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매자는 그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얘들아, 이게 계약 취소가요 진짜 거지 같은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기현이가 나중에 커서 그 장사 같은 걸 하는데 한 100평짜리 이렇게 무슨 장사를 했어요. 거기 안에다가 막 인테리어를 막 때려 박았죠. 막 돈이 많아갖고 막 인테리어를 막 피까뻔쩍하게 한 거야. 그 안에 인테리어만 한 20억 원어치 했어. 막 겁나 예뻐.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장사 접어야 될 거 아니야. 2년 지났어. 장사 접고 나오려고 해.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이 끝나는 거지.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모습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완전 공실이었다.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공실 있죠? 아무것도 없는 하얀 거 있잖아, 그 안에. 그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계약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즉 계약이 취소된다는 건 그 이전의 상태, 계약하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예전에 선생님도 학원 할 때 학원 인테리어 했는데 그 다음 세입자가 학원이 들어오길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다음에 학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거든. 그럼 이제 원상복구하는데 이거 얘가 20억 들어서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거 철거하는데 또 한 1억 들어요. 철거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똑같은 업종이 들어오면은 철거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똑같은 업종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거예요.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건 그냥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계약의 취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그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그만큼 이익을 봤으니까 그만큼 반환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봅시다.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해돼요? 자, 뭔 얘기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계약을 했는데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현존하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익만큼 반환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맞아요? 응?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의 상당한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왜? 현존하는 이익을 알 수가 없어요. 생활 필수품이 아니다 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응? 자,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야, 우리 선우가 미성년자한테 60만 원어치 다이어트 식품을 팔았는데 이 새끼가 반을 쳐먹고 반환을 했네요. 응?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60만 원을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왜? 다이어트 식품이 생필품이 아니기 때문에 현존 이익이라는 게 측정이 안 돼. 맞아요? 그러면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돈을 내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얘들아,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미성년자들. 자, 이해됐죠? 뭔 말인지? 계속 봅시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보호해야겠죠? 우리 선우 60만 원어치 그거 팔았는데 이 새끼가 반 쳐먹고 다 돌려준 다음 반도 아니야 한 4분의 3 먹고
다이어트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 미성년자예로 돌려주는 거죠. 60만 원 돌려줘야 돼요. 너 보호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왜요? 예? 보호 받아야죠. 너는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60만 원 중에 최소한 45만 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4분의 1밖에 안 돌려줬는데? 더 뜯어야죠. 더 심리적 피해 보상. 심리적 피해 보상. 네, 지독한 놈이 나타났네요. 봅시다.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있다. 취소권 행사의 배제는 어떨 때 발동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였거나 혹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했다고 속인 경우에는 나 그렇게 속였습니다. 대신 어떻게 되냐면 그걸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본인이 입증할 수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취소권 행사의 배제. 취소권 행사는 취소권을 쓰는 거잖아요. 배제라는 건 취소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해됐나요? 뭔 말인지? 두 번째 봅시다. 또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뭔 얘기냐면, 자, 우리 선우가 아까 전에 다이어트 식품을 팔았잖아요. 60만 원짜리. 근데 첫 번째, 이 새끼가 날 속였어. 미성년자가 아닌 척을 했거나 엄마가 동의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내가 속았어. 근데 그걸 입증을 하면 계약 취소를 못해. 두 번째, 얘는 그럼 뭘 해야 되냐? 선우는 이러고 하는 거죠. 너 엄마한테 허락받은 거 맞아? 네, 엄마한테 허락받은 거 맞습니다. 너 법정 대리인 연락처 줘. 연락처를 받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아드님이 이런 계약을 했는데 이거 취소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45일 이내 알려주세요. 60일 이내 알려주세요. 왜냐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다고 했으니 짧게 하면 30일 이내에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분명히 발송을 했고 그 사람이 확인한 걸 아는데 이 사람이 답을 안 해. 그 기간이 지났어. 맞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법정 대리인이 그 행위를 인정한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요? 팔 때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왔으면 그 법정 대리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한 달 안에 이걸 할지 안 할 건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확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알려주시면 문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다. 뭔 얘기냐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법정 대리인한테가 허락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 응?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철회권. 야, 너랑 계약 못할 것 같아. 하지 말자.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미성년자가 혹시라도 그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걸 먹고 그 판매업자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 그 손해를 막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 3가지 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였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취소권 행사에 배제라는 게 있죠? 이 새끼가 날 속였어. 자꾸 이 새끼라고 하네요. 어쨌든 속인 새끼는 나쁜 새끼니까 이 새끼가 날 속였어. 저 사실 21살입니다. 이러고 계약을 했어. 혹은 우리 엄마 허락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 사인을 이렇게 위조해서 갖고 왔어. 그렇게 그걸 내가 알게 됐어. 그걸 입증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취소 너 못해.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어머님 한 달 이내에 이거 할지 안 할지 알려주세요. 근데 그걸 안 알려줬다. 라고 하면 요거는 계약이 성사된 거기 때문에 너 취소 못해.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야,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가 허락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나 너랑 계약 안 할래? 라고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런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려운가요? 그 다음 봅시다.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과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형님 어려운 거 있나요? 네, 얘기하세요. 법정 대리인이 네. 취소를 하면은 네. 돈을 안 주는 거. 법정 대리인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한 달 이내에 알려주세요.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법정 대리인이 그거 안 할 건데요? 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취소하면 되죠 그때. 다시 원상태로. 네, 원상태로 복구해야죠. 왜냐면 이거는 자기 의무를 지킨 거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구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애가 그걸 먹었어. 그 사이에. 그쵸? 근데 그 한 달 이내에 뭐 이런 상황이 생겨. 그럼 이제 그건 원상태로 복구시킬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계약한 당시에 최대한 빨리 법정 대리인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또 질문 있나요? 여기 괜찮은가요? 그 다음 거 좀 어려운가요? 지진? 이제 이거를요, 니네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과다. 나는 좀 이렇게 뭐 지구과학이나 물리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를 지진파라고 한다. 얘들아, 지진파가 뭐예요? 야, 나는 문과라서 니네들보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는 에너지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려요. 그럼 땅이 흔들리면 그 땅이 흔들릴 때도 그 에너지를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거를 지진파라고 한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땅이 흔들리는 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파라는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지진파로는 P파와 S파가 있다. P파하고 S파 두 개가 있답니다. 좋아요, S파? 네. 아니, S파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미소를 확 띄고 있어가지고요. 네. 자, 이제 그 P파와 S파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또 얘기하다 보니까 P파도 또 좋아하는 애가 있겠네. 자, 봅시다.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로 매질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며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매질이 뭐예요? 지진파를 전달하는 물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저기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지진이 올 때 뭔가를 통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 뭔가를 통한다라는 건 공기 중으로 오면 뭐 기체를 통해서 오는 거고, 땅을 통해서 오면 뭐 고체를 통해서 오는 거고, 물로 오면 액체를 통해서 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액체나 고체나 기체라는 것이 전부 다 매질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지진은 대부분 땅에 지진파가 이렇게 발생해서 오는 거니까 고체라는 걸 통해서 오겠죠.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것도 있겠죠. 헤일 같은 경우는 액체를 통해서 오는 게 되겠죠. 헤일이 뭔지 알죠? 니네 옛날 영화 중에 해운대 뭐 이런 영화 알아요? 너무 옛날 영화인가? 저한테는 아직도 최신 영화 같은 느낌이라서. 그 해운대 보면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닷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그 해운대가 다 뒤덮이는, 바다에 다 뒤덮이는 그런 영화거든요. 높은 고층 빌딩까지 다 덮여버린단 말이에요. 엄청 이게 헤일이 막 1km 이렇게 막 올라와요. 그럼 이제 그건 액체라는 매질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니네가 그건 알아야 되는데 모든 물체들은 고유한 진동수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봅시다. 그러면 P파의 전파 속도는 초속 약 6에서 8km이지만 진폭은 작아 지진 피해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이거는 그냥 뭐냐면 P파의 특성이에요. P파랑 S파라고 하는 게 지진파의 종류인데, P파는요 속도는 빠른데 진폭이 작아요. 진폭이 작으니까 지진 피해가 작습니다. 빨리는 오는데 지진 피해는 작아요. 이해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빠르게. 빠르도 이렇게 와요. 지가 부딪혀봐야 뭐 이렇게 오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봅시다. 반면에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로 전파 속도는 초속 약 3에서 4km로 P파보다 느리지만 진폭이 비교적 커서 지진 피해 정도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니네가 일단은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매질과 진동 방향의 같은 지진파,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가 있는데 그게 P파와 S파였어요. 그쵸? P파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초속 6에서 8km예요. 에스파는요? 초속 3에서 4km로 피파보다 느립니다. 그쵸? 그 다음에 피파 같은 경우는 진폭이 어때요? 작아요. 그러니까 지진 피해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진폭이 어때요? 에스파 같은 경우는 훨씬 커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진 피해도 어떻다? 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피파와 에스파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PSC라고 하는데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C는 커진다. 당연하겠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진앙지에서. 피파는 속도가 6에서 8km예요. 에스파는 4km란 말이에요. 초속 그 정도면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진앙지에서 여기 지진이 일어나는 곳까지 도착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피파랑 에스파랑 도착하는 시간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 PSC라고 부른다. PSC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들아, 피파가 빠르잖아요. 그럼 피파는 지진 피해가 어때요?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파가 올 때까지 그 사이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의 시간을 통해서 S파가 올 때 우리한테 더 큰 피해를 주니까 그 사이의 시간을 이용해서 뭐 경보 시스템을 울린다거나 어떤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좀 지진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죠. 왜냐면 그 지진 피해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멀리도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왜요, 승재야? 지우야! 계속 보겠습니다. 피파와 에스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 자, 우리 피파와 에스파에 또 차이가 또 있대요. 매질에 차이가 있대요. 통과할 수 있는. 피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반면 에스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상태가 다른 매질을 통과하는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액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에스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에스파 암형대가 생긴다. 피파는 멘틀과 외액과 내액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피파 역시 암형대가 생긴다. 암형대가 뭘까요,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에스파는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요. 액체나 기체일 때는 에스파가 통과를 못해요. 맞아요? 그러면 액체나 고체가 있는 데서는 에스파가 통과를 못하니까 그 지진파가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액체나 고체에서는 전달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긴 지진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겠죠. 그럼 암형대라는 건 어떤 거야? 지진파가 전달되지 않는 곳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요? 피파 같은 경우는 엔틀, 외핵, 내핵 상태가 다 다른데 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일어난다. 굴절은 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삐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삐뚤어지면 예를 들어 일치선을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쭉 가면 손상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경계선 같은 게 있어. 외핵과 내핵의 경계선이 있고 뭐 멘틀의 경계선이 있고 있어. 그럼 그런 걸 만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굴절이 돼요. 어떤 각도로든 굴절이 조금씩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진파가 당도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파 암형대, 그다음에 피파 역시 암형대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떤 경계면에서 굴절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 그럼 여기 사이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진파가 전달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에 이제 암형대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기진 않겠지만 니네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굴절이 생기고 그 굴절 때문에 그 지진파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암형대라고 한다. 근데 에스파 암형대와 피파 암형대는 다르겠죠? 맞나요? 다음 봅시다. 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매질의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진다.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이해할 필요는 별로 없는데 이건 외운 게 아니라 읽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밀도가 높다라는 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걔를 통과할 때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때 훨씬 더 빨라지고 밀도가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건 이렇게 다 퍼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더 느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밀도에 따라서도 지진파의 전달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파와 에스파를 구분만 잘하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대신 이제 그 뒤에 다른 게 나오죠. 여기까지 3문단까지는 에스파와 피파라고 하는 지진파에 대한 설명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내진 설계랑 관련된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봅시다. 얘들아, 지진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나요? 그쵸?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잘 일어나는
데와 잘 일어나지 않는 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건물을 지을 때 대부분 뭐냐면 내진 설계라는 걸 해요. 봅시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합니다. 내진 구조, 재진 구조, 면진 구조의 세 유형이 있다. 내진 설계에는 내진 구조와 재진 구조와 면진 구조라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그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지우씨? 네. 내진 구조는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전체를 튼튼하게 짓는 것이다. 얘들아, 내진 구조는 쉽죠? 뭐예요? 그냥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철근도 더 많이 보강하고 콘크리트도 더 많이 쏟아붓고 튼튼하게 짓는 겁니다. 그게 내진 구조예요. 그쵸? 봅시다. 내진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을 높인 것이라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무너지지 않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 삐뚤어지거나 이런 어떤 손상 같은 것들은 또 생길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냥 세게 짓는 게 뭐예요? 내진 구조예요. 세게 짓는 거. 단단하게 짓는 거예요. 철근도 많이 보강하고 콘크리트도 많이 쏟아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 볼까요? 재진 구조가 나오네요. 재진 구조는 재진 장치가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이다. 내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중국 거였던 것 같은데 어떤 동영상 쇼츠였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다리가 막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 아저씨가 막 계속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엔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영상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해갖고 안 떨어지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니네 버스 탈 때 버스가 갑자기 딱 멈춘다. 그러면 버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 말인지 알아요? 안 넘어지려고. 재진 구조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도록 만든다. 이해돼요? 재진 장치라는 게 있고 그 재진 장치는 땅의 흔들림을 감지해서 그 건물이 흔들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이다. 철제 빔과 같은 장치로 건물의 X자 등의 재진 장치를 보강하여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내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내진 구조는 건물 자체만 튼튼하게 만드는 거지만 재진 구조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을 감지해서 그거에 맞춰서 힘을 보강하는 거니까 건물의 붕괴를 막는 거니까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네요. 앞서 두 구조가 건물이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면진 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얘들아, 앞에 나왔던 내진 구조에서 내진 구조와 재진 구조는 뭐가 먼저예요? 지진력이 오면 그 지진력을 버티는 거가 방법인 거죠. 그쵸? 버티는데 그냥 자기의 힘만으로 버틸 것이냐 아니면 장치를 이용해 버틸 것이냐 차이인 거죠. 그럼 면진 구조는 뭐래요? 그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대요. 흡수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뭔가가.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면진 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 충격을 감소시킨다. 보통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계속 읽어보죠.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달리 면진 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과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해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하고 건물 사이에다가 뭔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흡수층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흡수할 수 있는 층이 없으면 그 지진력이 건물에 그대로 가는데 그 건물이 잘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는 내진 구조와 면진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쵸? 내진 구조와 재진 구조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면진 구조는 뭐라고요? 그 힘을 아예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흡수시켜준다는 얘기인 거죠. 줄여주는 거예요. 지진력 자체를.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끝나버렸네.
그쵸? 마지막 세 문단은 내진 구조와 면진 구조와 재진 구조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끝났습니다. 어려운가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거기 보면 그 뒤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들 그래도 한 번씩 꼭 풀어보시고요. 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나 지금 걸려. 이거 한 김에 문법 문제 좀 잠깐 볼까요? 문법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11번부터 볼게요. 지금 생각보다 이 비문학이 많이 어렵지 않아서 좀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거 문장 구조 한번 봅시다. 사실 선생님이 집중하는 건 11번, 12번, 13번에는 크게 집중 안 하고요. 14번하고 15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1번, 12번, 13번은 요번에 니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는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아마 내가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11번, 12번, 13번 문제는 요번에 시험 안 낼 거예요. 니네는 어떻게 생각해요? 니네 시험 범위가 요번에 뭐냐면 의문의 변동하고 문법 표현이거든요. 문장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14번이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문제이고 15번이 문장 표현, 문법 표현과 관련된 문제이니 여기랑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번하고 15번만 볼 거예요. 14번부터 보죠. 14번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네요. 보기를 바탕으로 의문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어의 의문 변동은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의문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첨가, 두 의문이 합쳐져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추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문 변동은 의문 환경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색연필은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고 넙죽하다는 탈락, 교체, 축약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거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색연필은요. 발음이 어떻게 된대요? 생, 필이 된대요. 얘가 뭐하고 뭘로가 일어났대요?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답니다. 맞아요? 먼저 첨가는 뭐가 첨가됐습니까? 니은 첨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첨가는 니은 첨가라서 생, 필이 된 거겠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역과 니은이 만나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비음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 필이 됐어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네요. 그 다음 봅시다. 넙죽하다 보죠. 넙죽하다는 넙죽하다가 어떻게 발음됩니까? 넙죽하다가 됐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긴 뭐뭐뭐 일어났대요? 탈락과 교체와 축약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먼저 탈락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자음군 단수나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변했죠. 맞습니까? 자음군 단수나라고 하는 탈락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확인되나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교체가 일어났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역과 히읗이 만나는 거센소리 되기가 축약이 일어났죠. 맞나요? 확인돼요? 야, 글씨가 너무 작아. 나 노안인데 안 보여. 밑에 거 봅시다. 밥값부터 보죠. 밥값은요, 뭐가 일어났나요? 하나하나 보죠, 얘들아. 밥값은요, 뭐가 일어났어요? 밥 값이
밥 값이 됐대요. 얘들아, 니네가 바뀐 걸 먼저 살펴보세요. 기억이 뭐가 됐습니까? 기억이 쌍기억이 된 건 뭐예요? 된소리 되기죠. 된소리 되기는 뭐에 해당합니까? 교체에 해당하죠. 맞습니까? 기억이 쌍기억이 된 건 된소리 되기이며 이 된소리 되기는 교체에 해당한다. 맞나요? 그 다음에 또 뭐 바뀌었습니까? 밥값의 비읍 시옷이 비읍이 됐네요. 맞아요? 이거는 뭐가 일어난 거죠?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탈락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교체와 탈락이 일어났군. 맞아요? 맞습니까? 네. 자, 14번의 두 번째 달코 보죠. 얘들아, 얘가 달코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여기 보세요. 디귿, 아, 리을, 히읗, 기역, 오. 요게 요렇게 된 거죠. 맞아요? 얘가 뭐가 됐어요? 디귿, 아, 리을, 키읔, 오.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디귿, 아 그대로 있고요. 리을도 그대로 있어요. 오도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만? 히읗과 기역만 뭐가 됐습니까? 키읔이 됐네요. 이거 뭐죠? 거센 소리 되기. 맞습니까? 거센 소리 되기는 의문의 변동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축약에 해당하겠죠. 축약 하나만 일어났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됐나요? 물약은요. 얘들아, 이거 다 볼게요. 우리 물약은요, 발음이 물약이 됐대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물약이 된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물약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어난 건 뭐예요? 여기에서 일어난 건 니은 첨가죠. 니은 첨가. 그러니까 얘는 첨가가 해당됐네요. 그쵸? 물약이 됐대요. 이거는 유음하네요. 유음하는 뭐죠? 교체겠네요. 즉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다. 맞습니까? 다치는요. 소리가 어떻게 났어요? 다 친이 되네요. 응? 네.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티읕이 되죠. 맞습니까? 디귿과 히읗이 만나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티읕이 돼요. 얘는 뭐예요? 축약이죠. 거센 소리 되기. 맞아요? 그런데 이 티읕이 그 다음에 뭘 만납니까? 이를 만나요. 이렇게 돼서 뭘로 변해요? 치읓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티읕이. 맞아요? 이건 뭐죠? 국의 음화죠. 축약이고 국의 음화는 뭐예요? 교체란 말이에요. 축약과 교체가 일어났다. 맞나요? 윤영아 이거 맞았니? 네? 맞았어? 아니요 그때 몰라가지고. 아 그땐 몰랐어요? 지금은 잘 알죠? 네. 네. 상릴은요. 자 먼저 기역 시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역만 남았겠네요. 시옷이 어떻게 됐어요? 탈락됐네요. 이거 자음군 단순화 이래서 탈락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상릴 그러니까 이응 자리에 뭐가 더해졌어요? 니은이 첨가됐네요. 맞아요? 자 여기가 자음군 단순화예요. 그쵸? 여기가 뭐예요? 니은 첨가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쵸? 이건 비음하죠? 그러니까 뭐뭐뭐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자음군 단순화인 탈락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서 니은
첨가가 이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비음화인 교체가 이루어졌네요. 맞습니까? 이 순서대로 되는 거 맞아요? 네. 15번 문제. 피동사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부터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문장은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능동문과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피동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동문은 피동전미사 이히 리기가 결합한 피동사를 쓰거나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나 아지다나 어지다를 써서 실현되는데, 이러한 문법 요소가 중복으로 나타난 이중피동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피동문이 능동문으로 바뀔 때는 문장 성분이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줬네요. 그쵸? 우리 1번부터 보죠. 그는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린 건 그라는 주어가 자기의 힘으로 그리는 동작을 한 거 맞습니까? 그럼 기억이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을 표현한 문장이다. 맞나요? 네. 니은 보죠.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라고 됐습니다. 니은은 피동전미사 이를 사용하여 주어가 영향을 받는 것을 표현한 피동문이다. 자, 주어 뭐죠? 세상이에요. 눈에 덮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얘는 덮이다가 된 거죠. 원래 덮다인데,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불을 덮으면 주어가 서관이가 이불을 덮었다라고 하면 주어가 그 행동을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주어를 나로 만들고 싶어. 서건이가 이불에 덮였다 이렇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덮다라고 하는 원형이 있는데 덮이었다가 들어간 거죠. 여기에는 이가 뭐인 거예요? 피동전미사인 거고 엇은 과거형을 나타내는 서너멀 어미인 거죠. 맞습니까? 여기는 피동전미사 이를 사용하여 주어가 영향을 받는 것을 표현한 피동문이 맞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3번 가죠. 음식이 사람들에 의해 버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를 지금 능동문으로 바꿔보죠. 사람들이 음식을 버렸다가 되겠네요. 맞나요? 사람들이 음식을 버렸다가 됩니다. 그게 능동문이에요. 그러면 원래 음식이 사람들에 의해 버렸다의 주어가 뭐였죠? 음식 이가 주어죠. 내일 능동문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버렸다가 됐네요. 주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목적어로 바뀌었습니다. 3번도 맞네요. 이해됐나요? 4번 봅시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이걸 능동문으로 바꿔보죠.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토끼가 잡혔다. 사냥꾼에게, 그러면 사냥꾼에게는 여기서 문장 성분이 뭐예요? 뭐뭐에게가 붙으면 부사어입니다. 그런데 부사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가 됐으니까 주어로 바뀐 거 맞습니까? 네, 그럼 4번도 맞네요. 됐나요? 자, 5번 같은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날의 교훈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겨졌다의 원형은 뭐예요? 색이 지었다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색이 어지었다라고 하면 어지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그러면 거기는 기가 피동전미사인지 아니지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먹다가 피동전미사가 붙으면 먹이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색이 어지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지다를 빼. 맞아요? 엇도 빼. 선어만 오면 엇도 빼. 그럼 원형이 뭐예요? 색이다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기가 피동전미사이려면 얘를 빼도 말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뜻이 가슴에 깊이 새기다인데 가슴에 깊이 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없죠. 뭔 얘기냐면 먹이다는 먹다가 원형이 있는데 새기다는 원형 자체가 새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는 피동전미사가 아니라 원래 모습이 색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불필요한 이중피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응? 먹이어지다 이렇게 쓰면 불필요한 이중 피동이 되겠죠. 그쵸? 근데 색이다라고 하는 건 원형 자체가 색이다 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지다만 붙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 됐네요.